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웠어요.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 누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 당신이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흔들리는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고통보다 놀라움이 먼저 왔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안에서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희 형님은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당신 누나들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댁 김장이죠. 저는 올해로 53입니다. 이름은 한선영이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25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시댁 김장을 도맡아 했어요. 배추 다듬고 절이고 양념 버무리는 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허리가 자주 쑤셨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집에서 김장 재료를 미리 준비해 갈게요. 배추랑 무는 제가 주문해서 갈게요.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조금은 편하게 김장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였어요. 다음 날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마시누이 정숙 형님이었어요. 우서가, 올케가 올해는 김장 재료를 집에서 준비해 온다며? 엄마가 힘드신데 올케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김장은 원래 다 같이 준비하는 거잖아. 정숙 형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누나. 내가 말할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당신 왜 혼자 그런 말을 했어? 누나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그냥 우리 시댁에 가서 같이 준비하면 되지. 남편의 말투는 비난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짧게 대답했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시누이 정희 형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휴대폰으로 직접 걸려왔어요. 올케, 올해 김장은 그냥 엄마네 집에서 같이 준비하는 걸로 해. 엄마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시잖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의미 있는 거지. 알았지? 정희 형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는 말투였어요.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제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장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단풍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댁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야 하는 외진 곳이었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시작되자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허리가 더 쑤셨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이미 차 2대가 서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먼저 와 있었던 거죠. 저는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댁집은 낡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어요. 마당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바닥이었고 곳곳에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있었고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이었죠. 겨울이면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방바닥은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고 구석구석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난방은 연탄 보일러였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집안이 쌀쌀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올케 왔어? 빨리 들어와. 배추 절이는 거 도와줘야지. 정희 형님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은 더 열악했습니다. 싱크대는 녹슬었고 수도꼭지에서는 찬물만 나왔어요. 온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철에 찬물로 김장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25번이나 겪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부엌에는 무와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미리 주문해둔 모양이었어요. 정숙 형님이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올케, 올해도 배추 절이는 건 올케가 해야지. 우리 집 김장은 원래 올케가 배추 담당이잖아. 정숙 형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제가 할게요. 마당으로 나가니 큰 양푼들이 놓여 있었어요. 흙바닥 위에 비닐을 깔아놓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물을 뜨려면 마당 한쪽에 있는 펌프를 손으로 눌러야 했어요.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다시 쑤셨어요. 어젯밤 잠을 설쳐서 그런지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정희 형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배추를 씻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한마디 던졌어요. 올케, 배추 좀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렇게 대충 씻으면 나중에 흙 씹힌다니까. 정희 형님의 말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냥 네, 형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찬기는 그대로 전해졌어요. 무릎을 꿇고 배추를 다듬으려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흙바닥은 딱딱했고 방석을 깔아도 무릎에 통증이 왔어요. 허리를 굽힐 때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누이들의 지적은 더 잦아졌습니다. 배추를 씻는 방법, 물을 써는 두께, 양념을 바르는 손놀림까지 하나하나 다 지적당했어요. 올케, 우리 집 김장은 이렇게 해왔어. 배추 줄기 부분에 양념을 더 발라야 맛있어. 정숙 형님이 제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25해 동안 해온 방식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김장을 25번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정숙 형님과 정희 형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숙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올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 집 김장은 우리 집 방식대로 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정숙 형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미 입을 연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니까 제가 뭘 잘못하는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누나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했을 뿐이에요. 형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니까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웠어요.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 누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 당신이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흔들리는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고통보다 놀라움이 먼저 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런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안에서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희 형님은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았어요. 머리가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당신, 누나들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누이들을 봤습니다. 정숙 형님은 무표정했고 정희 형님은 여전히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과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옳게, 앞으로는 말 조심해. 우리 집은 위아래가 있는 집이야. 정숙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숙 형님의 말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추 앞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추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김장을 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수군댔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무감각해졌어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머리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곱아서 감각이 없었어요. 무릎은 더 이상 구부리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김장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배추를 버무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옳게, 오늘 좀 혼났지? 그래도 언니들 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다 옳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희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형님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롱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저는 당당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고 당당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시댁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사과를 강요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 시누이들의 비웃음, 시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뭔가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선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당당했던 그 시절에 제가 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며 저는 25해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어요. 청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나이였죠. 회사에서는 한선영 과장으로 불렸고 제 이름 석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홍보팀에서 일했어요. 대기업 계열사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 건 25살 때였어요.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과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빨리 승진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밤을 새워 기획서를 만들고 고객사를 찾아다니며 발로 뛰었어요. 그렇게 쌓은 성과들이 하나둘 모여서 저를 과장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장이 된 후 저는 팀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어요. 회의를 주도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제가 만든 기획안이 채택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팀원들이 저를 따라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해 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홍보 전략을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왔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이 제안하는 홍보 전략은 타겟층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광범위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각 연령층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한 과장,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전략대로 진행해 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기획안이 채택된 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팀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과장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언제쯤 과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후배 김대리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면 금방이야.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시절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웠고
제 미래가 밝게 보였어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가끔 물었어요. 선영아, 결혼 안 해? 나이도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제 커리어를 쌓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홍보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우석이었어요. 23살, 저보다 5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첫날 그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은 무난했습니다. 다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입사원 최우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반가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처음 몇 주 동안 최우석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를 괜찮은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그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거죠. 과장님, 이 자료 정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과장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올게요. 과장님, 퇴근하세요? 저도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사무실에는 저와 최우석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커피 드릴까요? 최우석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고마워요. 근데 힘들 텐데 빨리 들어가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과장님, 일 끝날 때까지 같이 있을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최우석은 제가 야근할 때마다 함께 남았습니다. 출장을 갈 때도 자원해서 따라왔어요. 처음엔 성실한 후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다들 헤어질 때였습니다. 최우석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과장님,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다음 말을 예감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과장님 좋아합니다. 최우석의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꾸밈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우석 씨, 오늘은 술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석 씨보다 5살이나 많은 누나예요. 집에 가서 쉬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최우석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저와 최우석을 보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과장님, 우석이 진심인 것 같던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 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최우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과장님, 저 진심이에요. 과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게 사랑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최우석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았을 때 저는 멍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최우석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우석에게 전화했어요. 우석 씨, 나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제가 책임질게요. 결혼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최도윤은 저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은 자식 귀한 집이에요. 아이를 낳으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해요. 임신한 몸으로 일하면 아이한테 안 좋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최우석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 회사 그만두고 나랑 결혼해요. 내가 평생 책임질게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의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제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저를 몰아붙였어요. 임신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고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는 날 팀원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과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김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아쉽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 너희들 열심히 해. 나중에 보자. 제 목소리는 밝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수없이 발표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선영 과장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당당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선택한 길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최우석과의 결혼이 행복할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곳은 저 없이도 돌아갈 거예요. 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최우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선영 씨,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선영 과장에서 최우석의 아내가 됐습니다. 28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25해 후 제가 김장판에서 머리채를 잡히게 될지 말이에요.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하얀 드레스, 화려한 화장,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부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최우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만 믿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게 아깝긴 했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괜찮았어요. 신혼집에서 남편과 둘이 살았고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배우며 적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추석 준비 일찍 와야 해. 명절은 우리 집에서 큰일이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추석 사흘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올케 왔어? 빨리 들어와. 할 일이 많아. 정희 형님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급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정숙 형님이 재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나물, 고기, 생선이 가득했어요. 선영아, 나물부터 다듬어. 고사리랑 도라지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삶아야 해. 시어머니가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옳게, 고사리는 그렇게 다듬는 게 아니야.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돼. 정숙 형님이 제 손을 잡고 다시 보여주셨어요. 저는 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희 형님이 다가왔어요. 옳게, 도라지는 소금물에 담가야지. 그냥 물에 씻으면 쓴맛이 안 빠져. 정희 형님의 말은 꾸짖는 투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 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손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차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옳게 상 차리는 건 우리 집 방식이 있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정숙 형님이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어느 접시에 뭘 담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생겼어요. 옳게, 이건 여기 놓는 게 아니야. 생선은 동쪽에 놓아야지. 이것도 몰라? 정희 형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댁 친척들까지 모여 20명이 넘었어요. 옳게, 빨리 밥 더 퍼와. 반찬도 더 내놔야지. 계속해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수없이 오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아이고, 올케가 그릇을 깼네. 조심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 첫 명절이 끝나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김장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영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러 와. 우리 집 김장은 올케가 해야지.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바쁘셔서 김장을 사서 드셨거든요. 시댁에 가니 이미 배추와 재료가 준비돼 있었어요. 올케, 우리 집 김치는 특별해.
양념 만드는 법이 따로 있거든. 잘 배워둬야 해. 정숙 형님이 양념 재료를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춧가루 이만큼, 멸치액젓 이만큼, 새우젓은 이 정도. 정확하게 해야 맛있어. 정숙 형님은 계량도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넣었어요. 저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옳게, 배추는 이렇게 절여야 해. 소금을 고르게 뿌려야지. 시어머니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따라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옳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정희 형님이 제 손을 잡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손이 얼얼할 때까지 배추를 절였어요. 양념을 바를 때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옳게, 양념을 너무 많이 발랐어. 아껴야지. 낭비하면 안 돼. 저는 조심스럽게 양념을 줄였어요. 옳게, 이번엔 너무 적게 발랐네.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 어떻게 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김장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김치는 좀 아쉽네. 내년에는 더 잘해야겠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신한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은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배부른 임산부에게도 간섭이 시작됐어요. 선영아, 임신했으니까 집안일 더 신경 써야 해. 집이 깨끗해야 아기한테도 좋아. 시어머니는 자주 신혼집에 오셔서 구석구석을 점검하셨어요. 선영아, 여기 먼지 쌓였네. 임신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저는 임신으로 몸이 무거웠지만 청소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정숙 형님도 찾아왔어요. 옳게, 냉장고 정리가 안 돼 있네. 이렇게 살면 나중에 아기 키우면서 힘들어. 정숙 형님은 제 냉장고를 뒤지며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며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빨래 개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심지어 창문 닦는 것까지 다 시댁 방식이 있었습니다. 옳게,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해. 이렇게 하면 옷장에 넣을 때 편해. 옳게, 국은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너무 싱겁잖아. 옳게, 창문은 신문지로 닦아야 깨끗해. 그것도 몰라? 매번 지적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무능한 사람 같았어요. 몇 달 후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딸이네. 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했어요. 그곳에서의 한 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선영아, 아기가 왜 우는 거야? 젖이 부족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제대로 아기를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옳게, 아기 기저귀는 이렇게 채워야지. 너무 헐렁하잖아. 정숙 형님은 제 손에서 아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옳게, 너 아기 목욕도 제대로 못 시키네. 내가 할게. 정희 형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불만이었어요. 저는 초보 엄마였지만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는 늘 시댁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랑 형님들이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면서 하고 싶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엄마 말이 맞아.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 말 들으면 편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어요. 회사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마다 지적받고 김장 때마다 혼나고 살림하는 것마다 간섭받는 며느리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작아진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됐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한선영 과장은 사라지고 눈치만 보는 한선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뭔가 남아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회한이었을까요? 그 예감은 25해 후 김장판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나니 현재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장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리채를 잡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누이들의 비웃음, 시어머니의 침묵, 남편의 차가운 눈빛, 25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첫 명절 때 겪었던 수모, 김장 때마다 들었던 지적, 살림할 때마다 받았던 간섭,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고립감,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더는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무슨 이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은 시누이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건 폭력이에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폭력? 당신이 누나들한테 대들었잖아. 내가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저는 대들지 않았어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25해 동안 김장을 해왔는데 제 방식대로 해도 되지 않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 방식?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집 김장은 우리 집 방식이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당신 집 방식, 당신 집안. 항상 당신 집안이 우선이었죠. 저는 25해 동안 당신 집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외부인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무슨 외부인이야?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네, 저는 며느리였어요. 한선영이 아니라 최 씨 집안 며느리.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죠.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 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혼? 내가 미쳤구나. 우리 집안에서 이혼 같은 건 없어. 당신 정신 차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이 또렷해요. 어제 당신한테 머리채를 잡혔을 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직장도 없고 경력도 끊긴 지 오래잖아. 현실을 봐. 남편의 말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남아 계속 중얼거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나니 조용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정숙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옳게 도윤이한테 들었어. 이혼 타령을 한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숙 형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대답하자 정숙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옳게, 부부싸움은 부부끼리 해결하는 거야. 우리한테 짐 지우지 말고. 알았지? 정숙 형님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였어요. 정희 형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너 진짜 이혼하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정희 형님의 목소리는 비난조였습니다. 당신 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제 말에 정희 형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옳케가 우리한테 대들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옳케가 먼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정희 형님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형님, 저는 제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정희 형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정희 형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했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그들은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회사 다니던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패가 있었습니다. 우수사원 표창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사원증도 있었어요. 사원증 속 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8살의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패를 손에 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상패를 받던 날이 떠올랐어요. 임원들 앞에서 상을 받고 동료들의 박수를 받던 그 순간. 저는 그때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시댁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이혼하겠다는 말조차 비난받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상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사원증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전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은 독립한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김장날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딸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 편이었어요. 고맙다, 딸아. 엄마가 잘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했어요. 당신, 이혼 생각 버려. 나는 절대 안 해.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법적으로라도 진행할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웃기지 마.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무시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제 인생을 찾고 싶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53이고 경력도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장날 잡힌 내 머리채가 오히려 내 인생을 다시 잡게 해준 거야. 그 생각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제 인생은 제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에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 첫째, 변호사 알아보기. 둘째, 재산 정리하기. 셋째, 앞으로의 계획 세우기. 하나하나 적으며 저는 제가 다시 과장 시절에 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 여자로요. 메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시댁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고 재산 목록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게 많았지만 결혼 생활 25해 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 그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묻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래. 지금 응급실에 계셔. 빨리 와.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누이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옳게 왔어? 정희 형님이 저를 보더니 반갑다는 듯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혼 타령한다며 비난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네, 형님.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제가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안정됐다고 하시는데 계속 지켜봐야 한대.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숙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어색했습니다. 옳게 와줘서 고마워. 역시 옳게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정숙 형님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문제아 취급하던 분이 갑자기 고맙다고 하시다니요. 정희 형님도 제 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옳게가 최고야. 엄마도 옳게를 제일 좋아하시잖아. 정희 형님의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시누이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정숙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사실은 말이야.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미안한데 옳게가 엄마 좀 봐줄 수 있을까? 정숙 형님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그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희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애들이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가거든. 게다가 남편이 요즘 야근이 많아서 내가 집을 비울 수가 없어. 옳게, 우리 옳게는 마음씨도 곱고 손재주도 좋잖아. 엄마가 옳게 손길을 제일 좋아하실 거야. 정희 형님의 말은 칭찬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결국 병수발을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 당신이 좀 도와줘. 남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부드러웠어요. 며칠 전 제 머리채를 잡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혼 타령한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애교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있을게요. 제 대답에 시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옳게야. 우리 옳게가 최고야. 정희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곧 병원을 떠났어요. 회사 일이 있다. 집안일이 있다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중환자실 앞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말했습니다. 당신, 나 회사 가봐야 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엄마 부탁해. 남편이 제 손을 한번 쥐고는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긴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도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해서요.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좋아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에 상주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겼어요. 선영아, 이 죽은 너무 뜨거워. 식혀서 줘. 선영아, 베개 좀 높여줘. 이렇게 낮으면 목이 아파. 선영아, 창문 좀 열어.
답답해.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따랐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을 지키다 보니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됐어요. 시누이들은 가끔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정숙 형님이 왔을 때였어요.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올케, 고생 많아. 엄마 모시느라 힘들지? 우리 올케는 정말 대단해. 정숙 형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 형님은 시어머니와 잠깐 이야기하더니 곧 자리를 떴어요. 정희 형님도 비슷했어요. 올케, 우리 올케가 최고야. 엄마가 올케 손길을 제일 좋아하신다니까. 정희 형님은 칭찬을 늘어놓고는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녁에만 잠깐 들렀어요. 당신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 미안해. 남편의 말은 미안해 보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며칠 전까지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이 병들어 누워 계시는데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집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불안해졌어요.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나 퇴원하면 너네 집에서 지내야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시 묻자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혼자 살기 힘들잖아. 의사 선생님도 누가 옆에서 돌봐야 한다고 했어.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은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형님들이랑 상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었어요. 정숙이랑 정희는 바빠. 너는 집에 있잖아. 내가 나를 모셔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지내시겠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 모시는 게 맞지. 당신이 잘 모셔드려. 남편의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구나.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것 자체는 우연이었지만 그 이후 모든 게 저를 묶어두려는 계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좋은 말로 아부하며 병수발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제 집에 모시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막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어. 제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저는 불효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나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이게 다 나를 묶어두려는 계략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하루는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고 약 드릴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회사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나 한약 지어야 하는데 약국에 좀 다녀와 줄래? 시어머니가 처방전을 건네셨습니다. 한의원이 집에서 꽤 멀었어요. 네, 어머니. 다녀올게요.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탔을 텐데 그날은 짐이 많을 것 같아서 차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남편 차 열쇠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운전한 지 오래돼서 조금 서툴렀지만 천천히 몰았습니다. 한의원까지 가는 길은 복잡했어요. 신호등도 많고 차도 많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한의원 근처 주차장에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킥!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어요. 다행히 오토바이는 비껴갔지만 제 차는 옆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하니 범퍼에 작은 흠집이 생겼어요. 옆차 주인이 나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크게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상대 운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상대 차도 흠집이 작았고 서로 보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저는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블랙박스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왔고 저는 사고 부분을 찾으려고 뒤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영상이었어요. 차 안에 남편과 낯선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젊어 보였어요. 30대 초반쯤 될까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했고 웃으며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가 가득했어요. 오빠, 그럼 정말 이혼하는 거야? 약속 지켜야 해.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콤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은 시간 문제야. 이미 집도 재산도 다 정리했어. 조금만 기다려. 남편의 말은 자신만만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 그럼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오빠, 나 진짜 기다렸어. 여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만의 집 갖는 거야. 내가 다 준비해뒀어. 넌 걱정하지 마.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말이었어요. 이미 재산을 정리했다고요? 저는 영상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더 과거 영상들도 뒤져봤어요. 한 달 전 영상에도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2달 전 영상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차에 타는 장면이었어요. 여자가 남편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든 마쳤어요. 상대 운전자와 헤어지고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5해를 함께 산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있는 사이에 말이에요. 남편이 왜 김장날 제 머리채를 잡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옮기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정리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예금도 대부분 남편 명의였어요. 제 명의로 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25해 동안 제가 집안일 하는 동안 남편이 번 돈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정리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해서 한약을 받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블랙박스 영상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남편의 재산 이전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도 필요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에 제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선영 과장은 항상 치밀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했어요. 이제 그 능력을 제 인생에 써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약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다녀왔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선영아,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운전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봤어요.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첫째, 남편의 재산 이전 내역 확인. 둘째, 남편의 핸드폰 확인. 셋째, 남편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확보. 넷째, 변호사 상담. 하나하나 적으며 저는 제가 다시 과장 시절에 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 여자로요.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당신 오늘 차 좀 썼어? 주차장에서 보니까
위치가 달라져 있던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한약 지으러 다녀왔어요. 접촉사고가 조금 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접촉사고? 블랙박스는 확인했어? 남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보험 처리 다 했어요. 제가 대답하자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블랙박스에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걸린 게 분명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사고 부분만 확인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남편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난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남편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일자는 한 달 전이었어요. 명의는 남편 단독이었고요. 저는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한 거였어요. 남편 핸드폰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5해 동안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남편을 믿고 시댁을 참고 제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재산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이제 내 차례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저는 남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예금이 대부분 빠져나간 걸 확인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서류를 사진 찍어 기록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도 켜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뚫렸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어요. 새 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도 캡처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부동산 계약서, 통장 내역, 이메일. 모든 걸 저장하고 파일에도 백업했어요. 회사 다니던 시절처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김장날 머리채를 잡혔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저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증거를 모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어요. USB에는 블랙박스 영상, 부동산 계약서, 통장 내역, 이메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느꼈던 그런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제 이름을 말하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박형준 변호사님이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선영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박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재산 은닉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거를 먼저 볼까요? 저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박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영상이 끝나자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불륜 증거네요. 남편분이 완전히 잘못하신 거예요.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볼 때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까지 했네요.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박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한선영 씨, 남편분은 이혼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의 잘못이 남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 변호사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쪽을 유책 배우자라고 해요. 남편분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죠. 게다가 한선영 씨 몰래 재산까지 빼돌렸고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유책 배우자예요. 박 변호사님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되면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변호사님이 테이블에 팔을 괴며 말했어요. 일단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분이 한선영 씨한테 정신적으로 상처를 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금을 내야 하는 거죠. 불륜의 경우 보통 몇 천만 원은 나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박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원래 반반 나누는 게 원칙인데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그건 다시 찾아와야죠. 심지어 한선영 씨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박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희망이 보였어요. 게다가 남편분은 이혼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하기 싫다고 버티면 법원에서 강제로 이혼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박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김장날 일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거든요. 제 말에 박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머리채를 잡고 흔든 건 폭행이에요. 배우자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건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몰라도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25해 동안 시댁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명절마다 혼자 일했고 김장 때마다 지적받았고 살림하는 것마다 간섭받았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시댁의 지속적인 학대와 정신적 괴롭힘도 이혼 사유가 돼요. 게다가 남편분이 그걸 막지 않고 오히려 시댁 편을 들었다면 그것도 남편분의 잘못이에요. 박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선영 씨는 25해 동안 참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법은 한선영 씨 편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박 변호사님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남편분이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야 해요. 가압류라고 하는데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요. 박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시간은 좀 걸려요.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 정도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25해를 참았는데 1년쯤이야 문제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거였어요. 25해 동안 참아온 모든 것에 대한 반격이요. 며칠 후 박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선영 씨, 재산 가압류 신청했어요. 곧 남편분한테 통지가 갈 겁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법원에서 재산 가압류 통지가 왔는데 남편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손에는 법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묶어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재산을 빼돌렸다고?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처리하면 안 돼? 당신 정말 이혼하려고 작정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네, 작정했어요. 불륜을 저질렀고 재산을 빼돌렸고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법은 제 편이에요. 제 말에 남편의 입이 벌어졌어요. 유책 배우자? 당신 변호사까지 만난 거야?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났어요. 증거도 다 모았고요. 블랙박스 영상, 재산 이전 서류, 전부 다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근데 너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너는 못해. 남편은 화내며 울분을 쏟아냈어요. 그날 밤 시누이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옳게, 대체 무슨 짓이야? 동생한테 재산 가압류를 걸다니. 정희 형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형님,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침착하게 말하자 정희 형님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도윤이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아. 정희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체면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제 말에 정희 형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 형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옳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식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잖아. 왜 법까지 끌어들여? 정숙 형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조용히 해결하면 제가 손해예요.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제 말에 정숙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게 생각 좀 해봐. 그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해? 정숙 형님은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투였어요. 정숙 형님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결국 다른 결심을 했어요. 남편의 불륜을 사회적으로도 알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사내 게시판 접속 방법을 알아냈어요. 예전에 남편이 집에서 일할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밤늦은 시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불륜 사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내 연녀와의 관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을 첨부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올리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무너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게시글 등록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김장날이 떠올랐어요. 시누이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던 그 굴욕스러운 순간이요. 그날 저는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요. 저는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게시글이 올라갔어요. 이제 남편 회사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장날 잡힌 내 머리채가 결국 내 인생을 다시 잡게 해줬어요. 그날의 굴욕이 없었다면 저는 각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의 분노가 없었다면 저는 증거를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5회를 참았어. 이제 내 차례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핸드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당신이 한 거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거 당신이지.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어요. 제가 어젯밤에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몇 천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올렸어요. 제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 내 인생 끝났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먼저 제 인생을 끝냈잖아요. 25회 동안 저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재산까지 빼돌렸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오전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회사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회사에서 큰일 났대요. 사내 게시판 일로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괜찮아. 제가 짧게 대답하자 딸이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가 올린 거죠? 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올렸어. 아빠가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했어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륜과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거였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남편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조정실은 조용했어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은 하되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협의하고 싶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안 됩니다. 남편 측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불륜과 재산은닉, 배우자, 폭행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희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우리가 미안했어.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정희 형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형님,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제 말에 정희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형님도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옳게,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정숙 형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본 정숙 형님은 예전과 달랐어요. 권위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여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옳게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정숙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형님, 사과는 이제 늦었어요. 저는 25해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정숙 형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옳게, 그래도 동생 좀 봐줘. 동생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정숙 형님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건 당신 동생이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어요. 판사님이 앞에 앉아 계셨고 양쪽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재산 이전 서류, 통장 내역, 김장날 머리채 잡힌 일에 대한 진술서,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최도윤 씨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판단됩니다. 불륜행위, 재산 은닉, 배우자 폭행이 모두 인정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 한선영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 피고에게 30%로 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한선영 씨. 정의가 승리했어요.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 정리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빼돌렸던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예금도 대부분 돌려받았어요. 위자료 5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25해 만에 저는 제 것을 되찾은 거였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난 일이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얹혀 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됐고 업계에서도 매장당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내연녀도 그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한테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인생은 이제 제 인생과 상관없었어요. 이혼 확정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도와줘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었어요. 제 인생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회사 다니던 시절의 능력도 살아났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마케팅을 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카페는 제법 손님이 늘었습니다. 단골도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저는 커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그 순간 김장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누이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던 그 굴욕적인 순간이요. 그때 저는 각성했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김장판에서 잡힌 내 머리채가 결국 내 인생을 다시 잡게 해줬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시댁 눈치, 남편 눈치 보면서 제 인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굴욕이 저를 깨웠어요. 한선영 과장이었던 제가 돌아왔고 증거를 모으고 반격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보였어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요. 53의 나이에도 25의 결혼 생활 끝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제 자존감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제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25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선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미래를 그려봤어요. 카페를 더 키우고 싶었어요. 손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25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김장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된 거였어요. 그 아이러니가 웃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내일도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었습니다.